이제 사람들은 가멜스테드의 축제를 기다리며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낮이 길어서 축제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중세시대에 가멜스테드의 농부들은 높은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그들은 주변 강에서 널리 서식하는 연어를 잡아 팔고는 했다. 또한 라포니아에 사는 원주민인 라프족과도 거래를 하곤 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났고 그 세금들로 석조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대규모 공사 끝에 교회가 완성되었다. 본당 회중석을 먼저 짓고 석가래를 댄 다음 지붕을 얹었는데 이런 건축 양식은 스웨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둥근 천장 공사는 알베르투스 픽토르 공방 출신 사람이 맡아 1480년부터 작업했다. 12년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492년 주교가 전임되었다. 가멜스테드 교회는 제단과 예배실을 완벽히 갖춘 고딕풍의 예배당과 비슷하다. 이런 사실들에서 진짜 대교회를 짓고자 했던 당시 건축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는 해가 창문가로 스며드는 교회 안은 특별한 열기로 가득했다. 믿음의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는 이날따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난히 더욱 빛을 발하는 듯했다. 이날 묵상을 마친 신자들은 성호를 긋고 교회를 나서면서 하늘의 빛을 보았을 것이다. 이어서 KTV 특선 다큐 제2차 세계대전의 진실이 방송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KTV (1943년) 가을 이탈리아 진영으로 진격하던 연합군이 몬테카시노에서 멈춰섰다. 1944년 봄 존선의 우위를 확보하고 더 이상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4차례의 전투가 치러진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독일군은 미국 정예군을 격퇴했다. 그 후로 인도군과 대규모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뉴질랜드군은 카시노를 점령하기 위해 2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엄청난 희생만을 남긴 채 실패하고 말았다. 1944년 4월 이탈리아 원정은 위기를 맞았고 독일군의 승리는 히틀러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 군대는 연합군에 비해 술적인 열세나 힘의 열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영미 연합군의 장군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렸다. 하지만 곧 심기일전한 일단의 병사들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자유 프랑스군이 모로코의 언덕 쪽에서부터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곳에 길을 내가며 전진했고 그 길은 카시노를 에워싼 길로 연결됐다. 자유 폴란드군은 남쪽으로부터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드디어 카시노가 무너지고 이탈리아 전선은 홀로를 찾게 됐다. 고비를 넘기고 나자 카시노 전쟁의 군사적 결정은 야망과 영광을 향한 욕망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독일군이 카시노에서 퇴각하기 시작하자 미국군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적군을 포위할 수 있었다. 전쟁이 이곳 이탈리아에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때 초기 카시노 전투에서의 패배를 자신의 과오라 여긴 미군 장교 마크 클라크는 영국이 개입하자 영국이 승전의 공로를 가로채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로마로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기회를 틈타 독일군은 안전하게 북쪽으로 달아날 수 있었다. 6월 4일 또다시 벌어질 전면전에 대비해 독일 기술자들이 2중 3중의 복합 요새를 손보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미군은 승전구를 울리며 로마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수도를 차지한 기쁨도 곧이어 밀려오는 막강한 세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버린다. 카시노를 차지했을 즈음 태평양전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일본 영토를 정복했다. 36개의 미크로네시아 상호섬으로 이루어진 마샬 군도는 일본군의 외곽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미국군이 일본 요새의 취약지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오던 암호를 미국 정보 요원들이 해독함으로써 수행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완벽한 각본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됐고 섬은 8만 병사들에 의해 함락됐다. 1944년 봄, 전쟁은 버마, 인도, 그리고 중국의 국경을 따라 곳곳에서 화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영국 군대는 재정비한 일본의 공격을 받아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란 천칙 아래 일본군은 영국과 미국군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8만 5천의 일본 병력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임팔과 코히마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다. 이곳은 인도를 공격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었다. 영국 군대는 최후까지 결사항전하란 명령을 받았다. 곧 임팔과 코히마는 포위됐다. 영국군은 보급품을 공수해왔지만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일본군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영국군은 거듭되는 일본군의 공격에 끈질기게 대항했지만 80일간이나 지속된 전쟁으로 양측은 모두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다. 6월 말, 개전 당시 병력의 4분의 1만이 생존한 일본군에게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영국군은 일본을 추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근 4년간 서유럽 사람들은 독일의 침략에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이란 사실은 확실해졌다. 영국 남부지방에 공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와 물품의 행렬이 밀려왔다. 연합군은 독일을 응징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았다. 이 비밀작전은 대군주작전이라고 명명됐다. 영국 해안에서 16km까지는 무장 금지구역이었다. 무장병력이 육해공 입체전 훈련을 거듭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역 그리고 해안 마을에서 민간인의 대피가 이루어졌다. 영국 전체가 기밀지역으로 외국인의 여행도 금지됐다. 공격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육해 공군에 의해 수차례 펼쳐왔던 합동작전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었다. 미국의 에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을 맡았다. 아이젠하워는 군사적,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 매일 연합군 훈련을 실전처럼 지휘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이젠하워의 지도력과 사령부의 능력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준비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실질적인 작전 계획은 본능적인 치밀함을 소유한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몽고메리가 직접 지휘했다. 아이젠하워의 외교력은 영국과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대한 작전 수행이 있어 절대적이었다. 공군 사령관들은 독일 군수시설과 도시에 대한 공습만으로도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데
단지 지상군을 엄호하는 데 공군력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결과적으로 아이젠하워가 옳음이 증명됐다. 특별한 상륙 장비로 무장해 상륙 해안에서 적군과 교전을 벌이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이었다. 역사적으로 수륙의 입체적 상륙전은 일반 전함을 이용한 소규모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독일군은 규모도 적었고 레이더 시설도 없었으며 전투기와 통신 시설도 부족했다. 연합군은 무저항 상륙을 보장받은 셈이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의 기존의 상륙 작전은 전쟁 이후 새로운 기술 혁명을 야기했다. 수륙 양용 장갑차는 해안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적군을 공격하도록 호환됐다. 수륙 양용 장갑차는 바다에서 출발해 해안에 상륙한 후 적 보병을 제압했다. 영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곳에서는 특수 전투 장비를 지뢰 제거나 도로 건설, 교량 부설 등 아주 특이한 용도로 사용했다. 연합군의 작전 준비와 연습은 숨길 수 없었다. 독일군은 연합군이 어디로 상륙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상륙 지점이 영국 전투기의 전투 범위 내에 위치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조수와 일기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연합군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나는 협소한 영국 해협을 건너 칼레에 상륙하는 것이다. 확실한 작전으로 일단 연합군이 상륙에 성공만 하면 남부 독일을 기습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더욱 서쪽에 위치한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연합군은 실제로 노르망디를 공격하면서 독일이 칼레를 공격할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하기 위해 통합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제1미군단이란 괴상한 형태의 진영이 짜여졌다. 이 가상의 군단은 칼레의 반대편에 배치됐다. 독일군은 이 가상의 부대 간에 이루어진 교신 내용을 도청했다. 독일 정찰 위성 사진엔 무기를 보관한 거대한 병기고와 위장한 탱크, 고장난 비행기 등이 찍혔다. 결국 독일의 스파이들은 영국에서 수집한 거짓 정보들을 본국의 정보부에 전달하게 됐다. 공군력은 대군주 작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이탈리아의 살레노와 안지오의 공격에서 조직적 체계를 갖춘 독일 군대는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신속히 지원병을 충원받을 수 있었다. 처음 몇 주간의 공격 양상은 양국 간의 지원병 충원 경쟁전이었다. 공군력은 연합군이 병력 충원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줬고, 독일군이 사용하던 길을 파괴하고 철로를 폭파하고 다리마저 철저하게 폭파해버렸다. 1944년 4월과 5월 사이에 11,000대가 넘는 모든 전투기들이 프랑스의 통신시설, 공군기지, 육군기지, 해안포대, 그리고 레이더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20만 회 이상이나 출격했다. 북프랑스의 철도 시스템이 전파될 위기에 처했다. 전략폭격기가 출격한 것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독일의 기반 구조를 초토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공군력은 눈속임에도 한몫했다. 칼레 지역에 투하된 폭탄의 3배가 넘는 폭탄이 실제로는 근처의 노르망디를 겨냥한 것이었다. 독일 공군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11,000대 연합군 전투기에 대적할 전투기가 300대밖에 되지 않았다. 연합군 공군에 의한 가공할 독일군의 붕괴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가세로 보충됐다. 무장한 레지스탕스와 마키다는 독일군을 상대할 만큼 강력하진 않았지만 사보타지나 독일 공산당을 상대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견제 공격을 펼침으로써 연합군의 해안 상륙에 대해 독일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공적을 올렸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군함이 6월 6일에 전투에 투입됐다. 6,483척의 군함이 해협을 건넜다. 수많은 거대 군함이 지났다고 여겨지는 칼레 해협은 그중 가장 좁은 지역이어서
거대한 함대가 지나기에 공간이 넉넉치 않았다. 함대는 4,000대의 상륙정과 수백 대의 특수 수송선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느 쪽을 봐도 수평선 저쪽까지 빈틈없이 도열해 있을 정도였다. 7척의 전함, 23척의 순양함, 그리고 100대 이상의 구축함이 병력 수송에 참여했다. D-Day에 이 배들은 독일의 해안 포대를 맡았다. 독일은 4척의 구축함과 39척의 고속 어뢰정이 전부였다. 연합군 공격에 대한 독일의 저항은 매우 섬세했다. 연합군은 해안가에서 대서양의 장벽이라고 불리는 만만치 않은 벙커 부대와 해안 포대를 만난 것이었다. 방어작전은 어윈 럼멜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안가에 당도한 어떤 침입자라도 요새에 배치된 고정사단이 추적하고 육지에 포진한 기동보충대인 펜저 전차부대의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철거하고 수백만 개의 지뢰와 감쪽 같은 덫과 상륙정과 탱크에 대비한 방어물을 설치하는 등 이름하여 대서양 장벽을 등장시켰다. 전함 한포 사격으로 해안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낮 시간에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상륙정은 아침 간조기에 상륙해야 했다. 또한 폭격기의 공격을 밤에 감행하기 위해서는 보름달을 기다려야 했다. 따라서 거사일은 6월 5, 6, 7일로 앞은 섬을 하나하나 잠식해가던 일본의 여세가 연장한 것이었다.